늦가을의 바람이 잎을 떨구며 능선 위를 스쳐 지나갔다. 해가 짧아진 산골, 벌써 저녁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날도 마을의 늑대개 무리는 혼자 산으로 올랐다. 원래는 마을 뒷산까지 순찰만 하곤 했지만 오늘따라 무리는 이상하게도 더 깊은 숲으로 향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한 발 한 발 조용히 나아갔다. 무리는 산골 마을의 보호견이었다. 사람들은 늑대와 개의 혼혈이라며 무서워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충직한 성격을 가진 개였다. 5살 난 아이를 멧돼지로부터 지켜낸 일화는 이미 마을 전설이 되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모두 무리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그날 무리는 거대한 전나무 앞에서 멈췄다. 코를 쿵쿵대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짖지 않는 무리였기에 이건 단순한 동물의 경계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전나무 뒤편 나뭇가지로 가려진 곳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고 입은 마스크로 덮여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무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코로 사람의 손등을 건드렸다. 따뜻했다. 살아있어. 있었다. 무리는 크게 짖었다. 그리고 다시 마을 쪽으로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사람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무리가 계속 같은 쪽을 향해 짖고 있어요. 분명 뭔가 있어요. 마을 이장은 산에서 돌아온 무리와 이를 따라온 두 청년을 보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상했다. 이 산은 평범한 등산로조차 없고 아무도 일부러 오르지 않는 깊은 곳이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곳에 사람을 묶어 놓았을까? 세 사람은 손전등과 밧줄, 담요를 챙겨 무리를 따라 산으로 향했다. 숲속은 이미 어두웠다. 전나무 앞에 다다랐을 때 묶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눈이 깜빡였다. 살아있어. 빨리 밧줄부터 풀자. 하지만 밧줄은 단단히 매여 있었고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매듭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묶은 것처럼. 청년이 조심스럽게 묶음을 풀기 시작했을 때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풀지 마세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왜요?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이 끈이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풀면 내가 누군지 기억나 버려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기억을 되찾는 게 왜 두려운 일일까? 이장은 남자의 손에 닿아 있는 작은 나무 펜던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와 웃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하면 안 돼요. 다시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울린 의문의 말, 발굽 소리. 이 깊은 산 중에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이상한 공포가 일행을 덮쳤다. 하지만 무리는 짖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남자 곁에 앉아 마치 그를 지키겠다는 듯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스스로 묶였는가? 왜 기억을 되찾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날 마을 회관 앞에 사진 속 여자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이장 김노인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문을 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등에는 커다란 배낭이 매여 있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아빠 계세요? 김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빠라니? 누구 말이니? 소녀는 배낭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진 사진이었다. 전날 밤 전나무에 묶여있던 남자와 정확히 같은 얼굴. 아이가 말없이 내민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어린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찾아주세요. 제 아빠예요. 이름은 모르지만 웃을 때 목소리가 하늘색이에요. 이 말에 김노인의 손끝이 떨렸다. 하늘색 목소리라니? 말장난 같았지만 묶였던 남자의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을 기억해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진짜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다. 소녀의 이름은 다윤이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어떻게 이 깊은 산골까지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빠가 여기 있다는 꿈을 꿨다고만 했다. 무리는 다윤을 보는 순간 꼬리를 흔들며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무리를 보며 이 개 꿈에서 봤어요 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무리의 반응은 거짓이 아니었다. 전날 구조된 남자는 아직 말이 없었다.
이장은 다윤을 데려가 조심스럽게 그 앞에 대웠다. 혹시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남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다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기억 안 나요? 나예요, 다윤이.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기억나요. 하지만 기억하면 안 돼요. 왜요?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내가 누굴 해칠 수도 있어요. 이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난 일주일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 나는 깨어났어요. 이 산속에서요.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에는 나무끈이 쥐어 있었고 등에 묶어두지 않으면 모두 위험하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가 쪽지를 꺼내 보였다. 분명히 자필로 적혀 있었다. 스스로를 묶어라. 내 안에 검은 것이 깨어나면 모든 걸 잃는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무언가 미신처럼 들렸지만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밤이 되면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내가 누군가를 쫓고 있다는 꿈. 그게 너무 현실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뜨면 항상 손에 흙과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순간 이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검은 것이란 건 뭘까? 혹시 누군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무리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고 다윤 쪽으로 다가갔다. 순간 다윤의 배낭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모두가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작은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엔 오래된 열쇠 하나와 함께 누군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내가 나를 잊게 된다면 이 기록을 따라가라. 진실은 너의 손 안에 있다. 정하윤, 정하윤. 그 이름의 남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제서야 남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뭔가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기억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듯. 그 순간 마을 위쪽 산길에서 또다시 말 발굽 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분명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울렸다. 처음엔 한 마리, 이내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다섯. 마을로 향하는 산길 위로 정체불명의 말 탄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반쯤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장은 아이를 뒤로 물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누구시오? 그중 맨 앞에 선 사람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기계적이었다. 우린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모두의 시선이 정하윤에게 향했다. 그는 무리와 다윤을 감싸듯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물었다. 왜요? 내가 누구인데요? 그러자 말탄 자가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를 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탄 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또박또박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하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기억의 끝에 다가갔을 거야. 넌 누군가를 해친 적 없어. 하지만 누군가는 너를 두려워했고 조작했지. 널 가둔 건 바로 너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진실은 무리를 따라가면 보일 거야. 무리가 네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 정하윤은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왜 날 묶었을까요? 다윤이 대답했다. 아빠는 언제나 착했어요. 꿈에서도 무리랑 같이 웃고 있었어요.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무리도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다. 이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 산속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야겠군. 무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 보자. 며칠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하윤, 다윤, 무리는 무리의 본능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점점 길은 거칠어졌고 낡은 밧줄 흔적, 부서진 나무 울타리, 누군가의 발자국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오두막.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정하윤이 무심코 꺼낸 다윤의 나무 상자 속 열쇠가 딱 맞아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부에는 먼지가 쌓인 채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지도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한 문장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하윤을 기억하는 자는 진실을 숨겨야 한다. 그 순간 다윤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 우리 집이었어요. 모두가 놀랐다.
다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기엔 엄마가 있던 방, 여기엔 아빠 책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핸디캠 하나가 발견되었다. 배터리를 바꾸고 재생하자 화면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다윤의 엄마. 그녀는 울먹이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하윤아, 넌 실험의 희생자였어. 기억을 조작당하고 감정조차 분석당했지. 난 널 지키고 싶었지만 끝내 널 묶을 수밖에 없었어. 그건 네가 아니라 널 추적하던 그들이 위험했기 때문이야. 카메라 속 영상은 끊겼지만 그 짧은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꿨다. 정하윤의 손이 떨렸다. 난 피해자였던 거야? 이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누구고 왜 널 그렇게 만든 건지를 밝히는 거야. 하지만 오두막박, 안개 속에서 다시금 검은 망토의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그들 사이에 한 아이가 함께 있었다. 눈빛이 텅 빈 채 서 있는 두 번째 다윤. 정하윤은 말을 잃었다. 오두막 앞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다윤이 나타난 것이다. 그 아이는 분명히 다윤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동자, 심지어 똑같은 붉은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그 눈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유리구슬처럼 텅 비어 있었다. 다윤아, 하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순간 무리가 갑자기 그를 막아서듯 으르렁거렸다. 검은 망토의 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번엔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드러냈다. 중후한 인상의 남자. 하윤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딘가 익숙한 전율을 느꼈다. 하윤, 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군. 이 아이는 우리가 만든 거울 복제체다. 내 딸의 감정과 기억을 기반으로 만든 실험 개체지. 뭐라고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진짜 다윤은 너와 함께 자라야 했어. 하지만 우리가 개입하면서 너는 봉인됐고 그녀는 마을로 보내졌지. 그리고 이 복제 다윤은 우리가 만들어낸 실험의 통제 도구였다. 네가 기억을 되찾으면 이 아이가 그 기억을 차단해야 했거든. 하윤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곁에 있던 진짜 다윤이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말했다. 아빠, 저 아이는 저 아니에요. 아빠도 알죠? 그 순간 복제 다윤이 말했다. 내 임무는 당신을 다시 봉인하는 것, 감정을 제거하고 기억을 초기화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이더니 하윤의 머릿속에 강한 진동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정신이 어지럽고 숨이 가빠졌다. 하윤님. 이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다른 망토들이 길을 막았다. 무리는 짖으며 복제 다윤에게 달려들었고 그 틈을 타 진짜 다윤이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우리 추억 잊으면 안 돼요. 숲에서 나무 타고 놀던 거, 내가 무서워 울었을 때 안아줬던 거,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 그 따뜻함, 그 진심 어린 눈물. 그 순간 하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몰려왔다. 그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실험을 중단시키려 했던 내부 연구자였고 다윤은 자신의 진짜 딸이 맞았다. 그는 프로그램을 망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억은 일부 봉인됐고 그는 숲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무리, 그 늑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무리는 실험장에서 너와 함께 있었어. 내 울음소리에 반응하던 유일한 생명이었지. 기억 속에서 보였다. 작은 다윤이 울 때마다 우리 너머에서 그 늑대가 울부짖었다. 그녀가 웃으면 늑대도 따라 웃는 듯이 눈을 찡그렸다. 그들은 운명처럼 엮여 있었던 것이다. 현실로 돌아오자. 복제 다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이상해요. 당신의 기억이 복원됐는데 난 왜 흔들리는 거죠? 진짜 다윤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넌 나잖아. 내 복제라면 내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아플 수 있는 가족이야. 복제 다윤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가족.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뒤덮은 안개가 걷히고 산에는 햇살이 스며들었다. 검은 망토의 자들은 물러갔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복제 다윤은 무리 옆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아윤은 딸을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자아까지 감싸 안았다. 모든 생명은 기억과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야.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만들어도 진짜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무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깊은 숲 너머 어딘가를 응시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 살려. 무리의 시선 끝을 따라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숲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그 너머 희미한 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다시 들려왔다. 살려줘, 제발.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하윤은 곧장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윤과 복제 다윤, 이장도 그를 따랐고 무리는 경계하며 앞장섰다. 숲속 깊은 곳 오래된 폐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이 가고 덩굴이 뒤엉킨 그 건물에는 연구 제3격리실 이라는 녹슨 철판이 붙어 있었다. 격리실. 다윤이 중얼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형광등이 몇 개 깜박이고 있었다. 무리가 으르렁거리며 한쪽 벽으로 다가갔고 거기엔 잠금된 철문이 하나 있었다. 그 철문 너머에서 다시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윤은 철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외쳤다. 괜찮아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복제 다윤은 벽의 터치 패널에 다가가 손을 올렸다. 기이하게도 그녀의 손이 닿자 인식 완료라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나약하고 말라붙은 소녀 하나가 쓰러지듯 걸어 나왔다.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목에는 연구기관의 식별표가 묶여 있었다.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나 혼자였어요. 수년 동안 누군가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이장은 다급히 물었다. 이름이 뭐니? 그 아이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다윤이에요. 순간 정하윤과 복제 다윤, 진짜 다윤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복제 다윤과 완전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다윤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셋? 복제 다윤은 입술을 깨물며 다가갔다. 너 여기서 혼자 얼마나 있었어? 정확히는 몰라요. 시간 개념도 점점 사라졌고 처음엔 연구원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정하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너였구나. 진짜 복제 실험 1호체. 복제 다윤은 머리를 숙였다. 나는 감정을 제어하기 위한 실험체였고 이 아이는 격리된 최초의 시제품. 이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결국 너희 셋은 하나의 진심에서 갈라진 조각들이었던 거군요. 세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삶, 다른 아픔, 다른 기억. 정하윤이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내가 이 실험을 막으려 했지만 그 대가로 너희를 모두 격리시키고 말았구나.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그 누구도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고통받아선 안 돼. 그 순간 폐건물 전체에 진동이 울렸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붉은 조명이 켜졌다. 침입 감지, 자가 폐쇄 모드 가동, 실험체 전원 회수 절차 개시. 문이 덜컥 잠기기 시작했다. 안 돼! 빨리 나가야 해! 이장이 외쳤다. 하유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무리를 향해 외쳤다. 출구를 찾아. 이대로 있으면 전부 갇혀버려. 폐건물이 흔들리며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세 명의 다유는 손을 맞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 명은 살아남기 위해, 한 명은 기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또 한 명은 처음으로 세상의 햇살을 보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폐건물은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가라앉고 모두가 숨을 몰아쉬었다. 하유는 세 소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야. 누구도 격리되지 않고 누구도 복제되지 않아. 우린 함께 살아갈 거야. 진짜 가족으로. 그러나 무리는 여전히 긴장한 채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장의 말처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랐다. 멀리서 다시 한번 검은 망토가 움직이고 있었다. 폐건물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하윤과 세 명의 다윤, 그리고 무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았다. 붉은 먼지가 흩날리고 산새들도 조용해졌다. 모두 살아있다. 하윤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세 명의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장은 땅에 떨어진 연구소 배지를 줍고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었다. 금속으로 된 그 배지에는 작고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K실험군 재령구역, 기억 통합 및 감정 이식 연구. 기억 통합, 다윤인이 조용히 되물었고 다윤티는 표정을 굳혔다. 다윤슴, 갇혀 있었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한테 계속 기억을 주입했어. 처음엔 내 것도 아니었어. 어떤 여성의, 어떤 소녀의 기억들, 꿈속에서 다른 삶을 계속 살고 있었지. 복제 다윤이 소리 없이 눈을 떴다. 그 기억들, 나도 갖고 있어. 네가 느꼈던 슬픔, 그리고 그리움,
그게 나야. 정하윤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 명의 다유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어. 너희는 모두 한 사람의 감정, 기억, 이성을 나눈 실체야. 그는 땅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원래 계획은 한 인간의 복제를 통해 이기적인 기억은 제거하고 공감과 따뜻함만 남기는 것이었지. 하지만 결국 그건 생명을 세 조각 내는 잔혹한 일이었어. 숲의 안개가 다시 얇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무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다. 이장과 하윤이 동시에 긴장하며 말했지만 무언가 오고 있어. 멀지 않은 산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집단이 나타났다. 고글과 마스크, 기관총을 맨 그들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정부 기관이야. 회수조입니다. 이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정하윤은 아이들을 뒤에 숨기며 앞으로 나섰다.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제 그만.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두에 선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당 개체들은 극비국가 프로젝트 자산입니다. 감정이 돌아온 건 예외일 뿐 원본 통제 절차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서로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무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듯한 큰 늑대가 천천히 정하윤 옆에 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숲을 지나지 못한다. 요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려 했으나 숲 전체에서 무성한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수십 마리의 무리, 늑대, 여우, 사슴들까지 그들 앞에 서기 시작했다. 검은 요원들이 당황해 총구를 내렸고 그때 아이 중 하나 가장 오래 갇혀 있었던 다윤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투명했고 그녀는 손을 펼치자 투명한 파동이 그녀 몸에서 퍼져나갔다. 순간 요원들은 뒤로 밀려나며 정신을 잃었고 그들의 장비는 전부 꺼져버렸다. 정적 속에 세 명의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짜 다윤이 물었다. 복제 다윤이 웃으며 말했다. 같이 살아, 같이 기억하고, 같이 느끼면서. 그리고 오래도록 말이 없던 세 번째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우린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야. 그날 밤 하윤과 새 아이는 무리와 함께 산 아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밖에는 별빛이 쏟아졌고 숲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 다윤 중 한 명은 자신이 혼자 일어나 조용히 밖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깊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오두막은 고요했다. 별빛 아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을 옮기는 그림자 하나. 하윤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던 다윤 중 한 명이 눈을 떴다. 그녀는 살금살금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무리는 잠든 듯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도 평온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눈빛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맑았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난 뭔가 더 알아야 해. 기억 속에 아직도 잠긴 무언가가 있어. 그녀는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걸음은 마치 누군가의 부름을 따라가는 듯 목적이 있었다. 그 순간 숲의 깊은 곳 어딘가 낡은 나무 아래에 묻혀있던 장치 하나가 깜빡이며 작동되었다. 신호 감지됨. 복제체 3B 이탈 경로 확인.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복장의 인물. 하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붉은 렌즈로 빛났고 몸은 금속과 살이 뒤섞인 생체 기계였다. 숲 깊은 곳, 다유는 이상한 장소에 도착했다. 나무 사이에 숨겨진 낡은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고장난 모니터, 부서진 의자, 그리고 가운데 작은 유리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그녀와 꼭 닮은 또 하나의 소녀가 잠든 채 있었다. 그게 나야? 다유는 속삭였다. 그때 창고 한쪽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최종 실험체 미해령, 감정 통합 실패, 현재 상태, 동면 중, 활성화 조건 충족 시 자동 전환 모드 발동. 그녀는 천천히 유리관으로 다가갔다. 그 소녀의 얼굴은 너무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다. 너 내 일부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빠르게 다가왔다. 철컥! 금속의 소리와 함께 붉은 눈의 생체기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수 명령, 복제체 3B 및 B형, 불응 시 강제 종료 절차 발동. 다유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
그만둬. 우린 사람이야. 살아있는 생명이야. 기계는 반응하지 않았다. 차갑게 팔을 뻗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바로 그때 유리관 속의 소녀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밝은 금빛으로 빛났고 그 빛이 기계를 향해 퍼졌다. 파직! 기계의 동작이 멈췄고 전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쓰러졌다. 유리관이 스스로 열렸고 소녀는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다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나를 깨웠구나. 덕분에 난 드디어 선택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같은 존재의 두 얼굴처럼. 내 기억, 내 감정, 내 고통 전부 나도 느꼈어. 하지만 이젠 함께 살아가고 싶어. 멀리서 하윤과 다른 아이들이 도착했다. 무리도 따라왔다. 하윤은 멈춰 서서 두 소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진짜 삶을. 밤하늘은 더욱 맑아졌고 별빛은 두 아이 위에 부드럽게 쏟아졌다. 그러나 숲 아래 어디선가 또 다른 장치 하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프로토콜 시사 실행 대기, 전환 임계점 접근 중. 숲속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아이들은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다. 밤새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크고 떠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단단해졌다. 유리관에서 나온 소녀는 스스로를 세나라고 소개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아이였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만들어졌고 기억을 빼앗겼어. 하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우리랑 같이 있어. 넌 사람이고 우린 가족이야. 세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하산을 준비하던 그때 멀리서 갑자기 진동이 느껴졌다. 땅이 가볍게 흔들리고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이건 뭐지? 수혁이 주먹을 꽉 쥐며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나무 뒤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시사 프로토콜 실행 개시, 실험구역 전면 재설정, 생존자 확보 및 회수 시작.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멀리서 붉은 빛이 깜박이며 다가오는 여러 개의 생체 기계. 그들은 이전의 기계보다 더 크고 빠르고 무표정했다. 하유는 재빨리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숲 아래쪽, 샘터로 이동해. 거긴 우리가 봐둔 비밀 통로가 있어. 아이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무리도 뒤를 따랐고 세나는 맨 마지막에서 하윤과 함께 달렸다. 하지만 도중 세나가 갑자기 멈춰섰다. 안 돼. 난 그냥 도망칠 수 없어.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해. 나로 인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한 거야. 하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여기 왔고 함께 나갈 거야. 세나는 눈을 감았다가 작게 웃었다. 좋아. 그럼 같이 끝내자. 샘터에 도착한 아이들은 입구 옆에 낡은 나무 뿌리 아래를 파냈다. 그곳엔 오래전에 파놓은 작은 비밀 통로가 있었다. 하윤이 먼저 들어가고 아이들이 하나씩 뒤따랐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했다. 무리들은 마지막까지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왔다. 그러나 통로 끝을 나오기 직전 그들은 또 하나의 벽에 막혔다. 낡은 철문. 녹슬었지만 단단했다. 그 위에 작은 패널이 있었고 세나는 조용히 손을 얹었다. 내 신호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또다시 진동과 함께 붉은 빛이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하유는 외쳤다. 세나, 빨리. 세나는 마지막 순간 통로에 손을 대고 자신의 전력을 기계 쪽으로 흘려보냈다. 그러자 통로가 붕 하고 닫히며 벽처럼 봉쇄되었다. 안쪽에 남은 아이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세나! 하윤이 문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작게 들려오는 세나의 목소리. 걱정하지 마. 난 돌아갈게. 너희는 절대 포기하지 마. 그리고 어딘가에서 붉은 빛이 갑자기 꺼졌다. 기계들 사이에서 갑자기 서로 충돌이 시작됐다. 통제 오류, 세나 코어 감지 실패, 메인 명령 혼선 발생. 세나는 마지막으로 창공을 올려다봤다.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조용히 숲속을 향해 새로운 길로 발을 디뎠다. 샘터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아이들은 드디어 숲 가장자리 폐허가 된 마을 근처에 도착했다. 하유는 먼저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숲 너머로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세나가 남겨져 아이들을 관찰하고 감정을 연구하고 있었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실험이 시작된 이유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세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감정 없는 세상을 만든 뒤 진짜 따뜻함이 무엇이었는지
잊은 어른들이 다시 그것을 복원하려 했던 거야. 우리는 그들의 희망이자 실험이었어. 그 순간 새 손목에 달린 작은 장치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코어 회복 성공, 감정 기록 복원됨, 실험 종료 권한 획득, 해방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유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은 이제 끝난 거야? 세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숲 전체가 마치 숨을 쉬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무의 색이 더욱 짙어지고 새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으며 멀리 있던 기계탑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거대한 악몽이 깨어나는 순간처럼, 그러나 그 안엔 따뜻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늑대는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다가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누웠고 아이들은 그 주변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군가가 말했다. 세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든 우리가 함께라면 그곳이 진짜 집이 될 거야. 그 순간 하늘에서 눈처럼 부드러운 하얀 나뭇잎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 빛을 올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다짐했다. 우리는 절대 서로를 잊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이제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떠난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하유는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무리들을 이끌며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세나도 함께하여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힘을 합쳤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없는 곳이 될 거야. 아이들은 눈을 맞추며 작게 웃었다. 그들이 떠났던 숲의 이야기, 그 속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남았다. 어느 날, 마을의 새로운 집들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마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이들이 그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꽃밭을 가꾸고 각각의 집에 따뜻한 불빛을 켜기 시작했다. 세나는 마을의 끝자락에 작은 정원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너희들이 만든 세계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을 거야. 하유는 세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젠 우리가 지킬 차례야. 아이들은 모두 함께 자주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넓어졌고 모든 것이 그들 손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행복할 거야. 예린이 말했다. 그때 하윤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어.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은 숲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두렵거나 어두운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돌아보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함께라면.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길은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로 이어졌다.